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4번 프린트 가보 을미개혁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보 을미개혁은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뭐로 나눠진다고요? 세 파트.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리고 3차 가보개혁. 근데 요즘 3차 가보개혁이란 말보다 을미개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1,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눈다는 건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이 각각의 개혁의 내용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개혁들이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 내용 구분하셔야 되고요. 근데 요즘에는 내용을 구분하는 것도 구분하는 거지만 이 각각의 개혁들이 진행되던 상황, 배경, 정치적인 맥락, 그리고 특징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교과서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명확하게 강조해서 서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개혁들의 배경, 특징, 내용을 우리가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1차 가보개혁은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그 동학농민운동의 바로 그 뒤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청일전쟁 1차 가보개혁, 동학농민 2차 봉기 이 세 가지 사건은요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설명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1차 가보개혁 여러분들 민비가 청나라에게 도와달라고 했죠. 그죠? 근데 갑신정변 때 맺어진 텐진조약으로 청나라 일본 1+1 행사가 벌어졌잖아. 그지? 그래서 청나라 일본이 같이 오니까 정부랑 농민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 빨리 화해하고 얘네들 내보내자 라고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전조하약을 맺고 더 나아가서 개혁을 위해서 자 농민들이 지방에 패전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해 만든 자치기구가 뭐였죠? 그게 바로 그쵸 집강소였죠. 그죠? 농민들이 지방에 패전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해 만든 자치기구. 그리고 정부는 또 뭘 만들었죠? 중앙에서 이런 개혁을 또 진행하기 위해서 교정청을 만들었죠. 그죠? 자, 이렇게 교정청과 집강소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적 개혁을 실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청나라랑 일본에게 요구한 거죠. 나가줘.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죠? 경복궁을 점령해버렸죠. 지배한 명분, 일본이 이런 짓을 한 명분이 뭐야? 그치? 우리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개혁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스스로 나라를 바꿀 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바꿔주겠다 하고 강요한 게 뭐예요? 그게 1차 가보개혁이잖아 얘들아. 그리고 이제 청나라 접해고. 자, 그럼 여러분이 일본이에요. 우리가 조선이 하고 있는 개혁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너희를 개혁시켜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지금 이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일본은 당연히 우리가 자체적 개혁을 위해 자주적 개혁을 위해 만든 교정청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1차 가보개혁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만든 자주적 개혁기구인 이 교정청을 폐지한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일본이 자신의 입맛대로 우리를 바꾸기 위해 만든 기구가 바로 뭐냐면 군국기무처라는 기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구예요. 1차 가보개혁을 상징하는 기구입니다. 이 군국기무처가 자료에 나온다면 거의 100% 1차 가보개혁이에요. 왜냐면 이 군국기무처는 1차 가보개혁에만 존재하거든. 2차에서 폐지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 통리기무화문. 우리가 통리기무화문이 자료로 나오면 이거 조선 책략에 들어오고 이모군란으로 중단될 때까지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조선의 개화 정책을 나타내는 시기 자료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 마찬가지예요. 자, 군국기무처를 만들고 이제 개혁을 진행하는데 이때 일본이 선택한 일본의 아바타 군국기무처의 대표가 누구냐? 김홍집입니다. 이 사람 누구였죠? 그죠? 갑신정변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온건계아파의 리더였잖아요, 얘들아. 그 김홍집이에요. 이 김홍집을 대표로 해서 내각, 정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냐? 1차 김홍집 내각이라 불러요. 자, 1차가 있다는 건 2차, 3차, 4차도 있다는 거죠. 계속 나옵니다. 김홍집은 끝까지 나와. 그래서 이 김홍집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1차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하는 1차 김홍집 내각은 김홍집이 실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표가 아닙니다. 이 대표는 따로 있어요. 얼굴마다. 누구냐? 상상도 못한 정체. 흥선대원군이에요. 아직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 일본은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삼아요. 대표로 삼는다는 거야. 대표로. 얼굴마담으로. 왜? 일본은 지금 겉으로나마 이 개혁이 우리를 위한 개혁이라고 홍보하고 있잖아.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던 대원군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조정청 폐지, 군국기무처, 흥선대원군 섭정 이게 나오면 1차예요. 왜냐면 흥선대원군도 2차에 가서는 사라져. 흥선대원군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2차 가보개혁 때 일본이 군국기무처를 폐지하면서 흥선대원군도 정리해고시켜버립니다. 자, 근데 비록 1차 가보개혁은 일본의 강요로 시작됐지만 일본은 1차 가보개혁의 간섭을 거의 하지 않아요.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못합니다. 왜? 일본은 지금 무지하게 바빠. 뭐 하는 중이죠? 청나라랑 전쟁 중이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누구도 진압해야 돼. 농민군. 동학농민운동도 또 일어났잖아. 일본군 몰아내겠다고. 이 동학농민 2차 봉기도 진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너무 바쁘니까 우리의 이런 가보개혁에 신경 쓸 틈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일본이 이렇게 정신없는 틈을 타서 이 1차 가보개혁은 누가 주도했느냐?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우리 조선의 개화파들이 개혁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의 중요한 특징, 우리가 스스로 주도한 개혁이다 보니까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조선의 자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개혁의 내용을 볼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거. 선생님이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 그리고 농민들이 일으킨 동학농민운동. 여기서 급진개화파가 갑신정변 때 주장했던 내용들, 농민들이 동학농민운동 때 주장했던 내용들, 이 내용들이 가보개혁에 반영될 것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게 가보개혁에 반영되는지, 역사의 물줄기가 어떻게 합쳐지는지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 어떤 게 반영되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갑신정변 때 급진개화파는 꿈꾸었죠. 누구의 간섭이 없는 나라? 청나라의 간섭이 없는 자주 독립국가를 꿈꾸었죠. 그게 반영됩니다. 우리가 청나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청의 종주권을 부인합니다. 종주권이라는 건 조공책봉으로 맺어지는 그 전통적인 4대 관계를 뜻해요. 그걸 부정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청나라를 섬기지 않겠다. 남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청나라로부터 자주 독립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호라는 게 뭐냐면 연도를 헤아리는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AD 2021년에 살고 있죠. 이건 뭐를 기준으로 연도를 헤아리는 걸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난 걸 기준으로 지금 연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엔 BC. 예수가 태어난 이유는 AD. 우리는 지금 예수가 태어난 지 2021년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야. 자, 전 세계가 지금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공통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그죠? 이건 19세기 때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 이 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연호가 전파돼서 그래. 근데 이 19세기 이전에 동양에서는 이런 연호를 쓰지 않았을 거 아니야.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동양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연호를 썼느냐? 동양의 중심, 중국. 이 중국의 대빵, 중국 황제. 이 중국 황제를 중심으로 연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황제가 태어난 걸 기준으로 현규 황제 1년 이런 식으로 연호를 썼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국을 섬기는 나라는 중국에 대한 그 4대의 표시로 반드시 중국 황제를 기준으로 하는 연호를 써야만 했어. 안 쓰잖아?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이래로 독자적인 연호를 썼잖아. 중국 황제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어쨌건 조선은 중국을 섬기는 나라니까 그동안은 중국 황제를 기준으로 하는 연호 광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걸 쓰지 않겠다는 거죠. 독자적인 연호를 쓰겠다. 이게 뭐예요? 이때 나왔던 독자적인 연호가 개국기년이라는 겁니다. 이 개국기년은요, 여러분들,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국 만들어진 걸 기준으로 연호를 쓰는 거예요. 조선이 언제 만들어지냐? 1392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가보년 1894년이야. 빼면은 503년입니다. 502년 아닌가요? 아니죠. 50234 하나 더 해야 알려야지. 조선이 만들어진 지 503년이다. 이때부터 이 개국기년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을미개혁, 광무개혁 때 우리 연호가 또 바뀌어. 연호를 가지고도 시기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근데 쌤, 왜 일본으로부터 독립은 안 나와요? 애초에 아무리 간섭을 안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걸 지금 시키고 있는 게 일본이잖아. 일본이 청나라랑 왜 싸우는 거야? 청나라로부터 뺏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은 나와도 일본으로부터 얘기는 안 나오는 거야. 나올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급진개화파가 꿈꾸었던 거.
한 명의 절대자 왕이 아닌 능력이 검증된 다수의 인재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왕은 국가의 상징으로만 남아라. 나라는 우리 능력 있는 신하들이 이끌어가겠다. 이걸 뭐라 그랬죠? 그쵸. 이게 바로 입헌군주제였죠. 그 입헌군주제가 여기에도 반영이 됩니다. 자, 그를 위해서 왕권을 약화시켜야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라의 업무를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로 분리합니다. 국정사무라는 건 말 그대로 정치, 경제, 외교, 세금, 행정 이런 국가 업무, 국가의 일을 국정사무라고 하고요. 왕실사무는 왕의 집안일, 왕의 생일, 왕의 결혼식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둘을 철저히 구분한다는 거야. 그리고 왕실사무, 왕의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인 국내부를 만들어요. 말 그대로 궁궐 내부의 일을 처리하는 기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사무, 나라 일은 어디서 처리한다? 의정부에서. 누가? 왕이 아닌 우리 능력 있는 신하들이. 즉 이제부터 왕은 국내부에서 니네 집안일만 처리해. 이제 의정부를 통한 국정사무에는 더 이상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좀 자세하게 그리면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나라 일을 왕실사무랑 국정사무로 구분하고요. 왕실사무는 국내부에서, 국정사무는 의정부에서. 근데 모든 권력은 어디에 집중돼요? 나라 일을 처리하는 의정부에 집중이 되죠. 그리고 왕은 국내부에서 왕실사무만 처리하고 이 의정부를 통한 국정사무는 간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의정부가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정부를 더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원래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의정부 아래에 전문부서가 몇 개 있었죠? 그죠? 6개 있었죠. 이 6개의 부서를 몇 개로 늘리는 거야? 8개로 늘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팔아문이에요. 팔아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조선은 의정부 6조가 아닙니다. 의정부 팔아문이에요. 아문. 이 아문이라는 용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차 가보개혁 때 또 바뀌거든. 아문도 1차를 상징하는 용어예요. 자, 그리고 급진계열파들이 이야기했죠.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담당하게 한다. 이건 뭐예요? 호조를 통한 재정 일원화. 여기서도 나옵니다. 나라 돈은 오직 한 군데서만 관리해야 한다. 왕이라고 해도 나라 돈 함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라 돈 쓸 거면 허락을 맡아라. 뭐에? 담당 부서에. 근데 갑진정변 때야 조선이 의정부 6조 체제여서 호조를 통한 재정 일원화를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뭐로 바뀌었어? 그치? 의정부 팔아문으로 바뀌었잖아. 호조가 이름을 뭐로 바꾸냐? 탁지아문으로 바꿔요. 그래서 같은 재정 일원하지만 호조를 통한 재정 일원하는 갑신정변, 탁지아문을 통한 재정 일원하는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입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금제도 개혁도 나옵니다. 지조법을 개혁하자, 무명자세를 폐지하자 같은 그런 세금제도의 개혁도 나옵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떻게 나오냐? 조세, 세금을 바칠 때는 원래 조선에서는 세금을 뭘로 바쳤을까? 예, 현물, 쌀로 바쳤어요. 근데 이제는 말하죠. 세금을 바칠 때는 오직 뭐로? 쌀이 아닌, 현물이 아닌 금. 여기서 금은 골드가 아니라 현금, 화폐를 말합니다. 이제부터 세금을 바칠 때는 오직 화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해라. 화폐 유통 경제를 실행하자 이거죠. 근데 조선의 백성들은 화폐 유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의 가치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어땠어요? 뭐만 하면 화폐를 그냥 막 찍어냈잖아. 당백전, 당오전. 백성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언제 이 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될지 쓰레기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이 조세의 급납화, 화폐 경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백성들, 국민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야겠죠. 뭐? 화폐 가치를 국가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겠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당백전, 당오전처럼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가가 화폐 가치를 유지해주겠다. 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뭐냐? 은본위 화폐제도예요. 은본위 화폐제도.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국가가 화폐를 발행할 때는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은, 실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은의 양을 본위, 기본 단위로 해서 돈을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은의 양만큼만 화폐를 찍어내겠다 해서 화폐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겠다. 당백전, 당오전은 발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도량형도 통일합니다.
이 도량형 통일은 뭐냐면 여러분 그 길이와 무게의 단위 지금 대한민국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길이와 무게의 단위가 일정하죠. 센티미터, 킬로그램. 근데 조선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역마다 길이랑 무게의 단위가 다 달랐어. 이러면 전국적인 산업이 유통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선에서도 이제 전국의 단위로 이 길이와 무게 단위를 일정하게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게 도량형 통일이에요. 자, 그리고 갑신정변에서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우자. 그리고 동학에서는 천인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애자. 이거 다 뭘 폐지하자는 거였죠? 그쵸. 신분제를 폐지하자는 거였죠. 신분제 폐지. 신분제를 폐지해서 평등사회를 만들자. 드디어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이 나라의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된 겁니다. 법적으로. 그동안은 주장만 된 거죠. 자, 그리고 갑진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모두 이야기했죠. 인재를 뽑을 때는 뭐에 따라? 능력에 따라. 이걸 위해서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아니 선생님,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험으로 능력으로 관리를 뽑는 과거제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능력에 따른 인재를 뽑겠다 그러면서 과거제를 폐지하나요? 과거제도는 세도 정치를 거치면서 맛이 완전히 가버립니다. 더 이상 능력 있는 인재를 뽑을 만한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뇌물로 더럽혀졌거든. 그래서 이 오염된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험 제도를 만듭니다. 바로 보통시험, 특별시험 이러는 걸 만들어요. 그 외에도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주장되었던 봉건적 악습이 폐지됩니다. 과부들 재혼하게 해줘라. 그리고 조혼, 여자를 어린 나이 때 결혼시키지 마라. 조선시대에는 생리가 시작하면 바로, 아니 생리도 하기 전 8, 9살짜리 여자도 결혼을 시킵니다. 왜? 빨리 결혼해서 아기 낳으라는 거죠. 노동력 생산해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들에게 대한 성적인 트라우마예요.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리고 고문, 잘못했으면 재판을 받게 해야지 왜 고문을 하느냐. 고문하면 없던 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문하지 말고, 고문을 가지고 죄인이 이제 이거 그만 때려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은 뭐라 그래? 저놈의 삼족을 멸하래.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 처벌해야지 왜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을 다 처벌합니까? 이러면 안 되죠. 고문과 연좌제 폐지해라. 그리고 이때 경무청이라는 걸 설치해요. 경무청은 오늘날의 경찰서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도 경찰 제도가 도입돼요. 원래 군인과 경찰은 하는 역할이 달라요. 군인은 외적을 막는 거고 경찰은 국가 내부의 치안을 유지하는 거잖아. 근데 그동안은 이게 구분이 없었거든. 이때부터 경무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경찰 제도가 도입됩니다. 자, 여러분 1차 갑오개혁 내용 어때요?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죠. 갑진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되었던 신분제 폐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세금제도 개혁, 재정 일원화, 입헌군주제 이런 게 막 나오잖아. 이런 자주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이유, 지금 일본이 굉장히 간섭을 못하고 우리 조선의 개화파들이 개혁을 주도하니까 이런 자주적 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묻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김홍집 온건개합하잖아요. 근데 온건개합하는 조선의 기본적인 성리학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애들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개혁은 나라의 체제를 다 바꾸는 건데요. 신분제 폐지하자는 거 이거 성리학 묻어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갑신정변 이후에 급진개합파가 몰락하고요. 조선에선 더 이상 개합파의 분류가 의미가 없죠. 온건개합파만 남았잖아. 근데 김홍집을 대표로 하는 개합파, 지금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죠?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아있는 이 온건개합파들도 이 나라가 진정 바뀌기 위해서는 근본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차 갑오개혁, 이제 2차 갑오개혁 넘어옵니다. 여러분 1차 갑오개혁 때 우리가 자주적 개혁을 할 수 있던 이유, 일본이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 말은 일본이 바쁘고 정신없는 게 사라지면, 일본이 농민군을 진압하면, 청일전쟁을 끝내면 더 이상 우리의 이런 자주적 개혁은 시행되기 힘들다는 거죠.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게 김홍집이에요. 김홍집은 이때 3개월 동안 1차 갑오개혁이 진행되는 3개월 동안 무려 210개의 법령을 통과시킵니다. 하루에 7개씩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거의 몸을 갈아 넣은 거죠. 그렇게 몸을 혹사시킨 이유 김홍집도 알고 있거든. 이런 자주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네, 오래가지 못합니다. 2차 동학농민운동의 꿈,
우금치에서 짓밟힙니다. 일본은 우금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2차 동학 농민운동을 진압해요. 그리고 청일 전쟁에서도 승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간섭을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군국기무처는 일본이 자신들을 위해 만든 거야. 근데 일본이 신경 못 쓰는 틈을 타서 이 군국기무처를 우리 조선의 계합파들이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있었죠. 일본은 기분이 나쁘겠죠. 군국기무처를 남겨둘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써먹고 있던 군국기무처를 일본이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도 잘라요. 이때 김홍집은 안 잘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새로운 개혁을 주도할 새로운 아바타를 선정합니다. 그게 바로 박영효예요. 갑신정변 이후에 10년 동안 일본의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를 위하던 사람이 친일파로 돌변합니다. 이때부터 박영효가 되게 친일의 길을 걷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사람이죠. 똑똑한데 친일파잖아. 그래서 일본에 있던 박영효를 데리고 와서 김홍집과 연합정부를 만듭니다. 이게 김홍집, 박영효 연합정부, 연립내각이에요. 근데 당연히 권력의 실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당연히 박영효에게 주겠죠. 그래서 이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박영효를 중심으로 하는 친일내각이 만들어지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2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합니다. 이 2차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친일내각, 2차 김홍집 친일내각은 일본의 적극적 간섭이 시작됩니다. 일본은 이제 모든 게 끝났잖아. 청일전쟁에서도 승기를 잡고 동학농민도 진압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1차 갑오개혁 때처럼 우리의 자주적 성격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자주적 성격은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때 2차 갑오개혁을 또 상징하는 게 뭐냐면 군국기무처 폐지와 함께 상징하는 게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홍범 14조라는 걸 발표해요. 앞으로의 개혁 방향을 담은 이제 선언서인데 이 홍범 14조가 발표됩니다. 이게 나오면 2차 갑오개혁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2차 갑오개혁은 일본의 간섭으로 시작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에게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없어요. 2차 갑오개혁을 일본이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조선의 일본식 통치 시스템을 이식하겠다. 조선을 우리 일본이 다스리기 편하게 우리 일본의 지배체제를 이식하겠다. 이게 일본의 목적이야. 그래서 제도를 일본식으로 바꾸는 게 초점입니다. 중앙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1차 때만 해도 의정부 파라문이었죠? 이게 어떻게 바뀌냐? 의정부는 내각으로, 파라문은 칠부로 이렇게 일본이 자신의 입맛대로 우리의 중앙제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2차는 내각과 칠부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파라문 중요하다 그런 거야. 1차를 상징하는 거라고. 자, 그리고 지방제도도 바꿉니다. 지방은요, 잘게 쪼개고 약화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면 당시 조선의 지방관 중에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지방관이 많았고 이 지방관이 일본에게 개기기 시작하면 일본 입장에서 되게 껄끄럽거든. 그래서 일본이 우리 지방을 잘게 쪼개고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조선이 모두 우리나라가 총 몇 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죠? 팔도 비빔면 8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잖아 얘들아. 이 8개의 도를 잘게 쪼갭니다. 무려 몇 개로? 23개로. 그래서 팔도를 23부로 쪼개고요. 팔도 아래에 세분화되어 있던 부목군현을 그냥 군으로 통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2차는 지방은 팔도 부목군현이 아닌 23부와 군체제로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방관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조선의 지방관은 막강합니다. 행정, 사법, 군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수원시장님이 행정, 세금도 걷고 사법, 재판도 하고 적이 쳐들어오면 군대 끌고 나가 싸우는 거 다 한 거야. 근데 이런 지방관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지방관에게서 뭐만 남겨요? 행정권만 남깁니다. 행정권만. 자, 그리고 사법과 군사권을 배제합니다. 배제해요. 자, 그리고 이 사법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뭐를 만드냐? 여러분이 오늘날 사람을 때리거나 잘못을 하면은 물건 훔치거나 하면은 시청 가는 게 아니죠. 어디 갑니까? 법원으로 가죠. 재판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재판소를 만든다는 거는 사법권을 완전히 지방관에게서 독립시키고 행정과 사법을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을 잘게 쪼개고 지방관의 힘을 약화시키고 일본의 통치 시스템을 이식하는 게 2차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안 좋은 것만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종이 발표했던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이걸 이제 고종이 발표하거든요. 여러분들 교육 입국 조서.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오직 뭐만이? 교육만이 세울 수 있다. 무엇을?
나라를. 이제 교육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뭘 발표하느냐? 근대적인 학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분돼 있잖아. 초, 중, 고, 대학교. 물론 이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용어 안 쓰지만 뭐 소학교, 보통학교 이런 용어 쓰지만 용어는 다르지만 이 기본적 개념 학생들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교육한다고 하는 이 근대적인 교육 학제 시스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교육만이 나라의 희망이라며 뭐가 만들어져요?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사들을 길러내는 한성 사범학교 그리고 외국의 이런 문물을 알 수 있는 외국어 학교 그리고 초등학교인 소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국기모차가 폐지되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김홍집 박용효 연립내각이 만들어지고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로 조선의 제주적 성격이 약화되고 뭐 교육입국 조서를 통한 각종 근대적인 학제,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소학교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이런 일본식 시스템, 내각 7부, 23부 군 지방관의 이런 힘을 약화시킨다. 행정, 사법, 군사 분리시켜서 행정만 시키고 사법권을 독립시키기 위한 재판소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몇 차 가보개혁이죠? 네, 2차 가보개혁입니다. 여러분 그 지방관에게서 행정, 사법을 분리시킨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 춘향전 변사또 이야기해드렸죠? 더 이상 변사또는 춘향이를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2차 가보개혁 이후에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을미개혁으로 넘어와 볼게요. 을미개혁. 여러분 1, 2차 가보개혁은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했다면 을미개혁의 내용은 진짜 별거 없어. 이제는 뭐냐? 을미개혁이 진행되는 이 정치적인 상황 이걸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거 배경이나 특징을 보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청일전쟁이 끝납니다. 결국 누가 항복했을까요? 네 결국 청나라가 항복하고 일본이 승리합니다. 전쟁을 왜 할까요? 끔찍한데 전쟁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하는 도박입니다. 패배하면 모든 걸 잃어버리지만 이기면 모든 걸 가질 수 있어요. Winner takes it all. 자, 일본이 청나라랑 전쟁 청일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일본이 청나라랑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일본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시모노세키에서 청나라랑 조약을 맺는데 청나라에게 얻는 게 뭐냐? 일단 돈을 얻어옵니다. 이게 돈? 여러분 이때 일본이 청나라에게 뜯어온 배상금이 은 2억 냥인데 이게 일본의 5년치 국가 예산이랑 맞먹는 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돈만 얻은 게 아닙니다. 땅도 얻어요. 타이완, 대만, 그리고 요동반도. 어마어마한 이득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일본이 얻어온 이 요동반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동반도 위치가 문제가 되는 게 자 여기 여러분들 조선이 있고요. 여기 중국이 있고 요동반도가 여기 있죠. 요동반도 위치가 절묘한 게 대만은 여기 있고 타이완은 여기 있고 여기가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에요. 북경. 이 중국의 수도랑 너무 가까워. 즉 요동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 북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건 일본이 청나라의 목줄을 움켜쥔 거예요. 이걸 누가 두고 볼 수 없죠? 네, 서양 제국주의 애들이 두고 볼 수가 없죠. 서양 제국주의 애들이 그동안 청나라를 떠먹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니. 근데 이 제국주의 애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온 갑툭튀 웬 갑툭튀 듣보잡 일본이 갑자기 요동반도로 가져가 버린 거야. 선 넘는 거죠. 마치 뼈대 깊은 재벌들 모임에 벼락부자가 껴든 거야. 네가 어디 여길 껴드니? 라고 이제 하는 거야. 특히 누가 나섰냐? 러시아가 말합니다. 일본 너희가 요동반도를 차지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말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죠. 요동반도를 누가 먹겠다는 거야? 그래, 이거 내가 먹겠다는 거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네가 먹냐 이거예요. 요동반도 반환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러시아 혼자 이야기해도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인데 러시아가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누구? 프랑스랑 독일. 체급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서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이 세 나라가 일본에게 간섭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삼국 간섭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야? 일본은 요동반도를 러시아에게 반환해라. 결국 일본이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은 전쟁에 이기고도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건 증명된 겁니다. 아직 일본이 누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일본의 힘이 러시아보다 아직은 약하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이걸 보고 누가 박수를 치느냐? 민비가 박수를 치는 거죠. 민비는 그동안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도와달라 그랬죠? 네, 청나라에게 도와달라 그랬어. 근데 그 청나라가 지금 일본에게 박살이 났어.
이제 어떡하지? 이제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지? 근데 그 청나라마저 박살낸 일본이 지금 누구에게 꼼짝을 못합니까? 네, 러시아에 꼼짝을 못하죠. 그래서 민비가 지금이 기회다.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이 모자라면 힘을 길러야지가 아니죠. 항상 힘을 빌릴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2차 갑오 개혁 때까지만 해도 이 나라 조선은 누가 권력을 쥐고 있죠? 그죠? 김홍집, 박용효, 연립내각. 박용효가 중심이 된 이 친일 내각이 권력을 쥐고 있잖아. 이 판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민비가. 누구를 끌어들여서? 러시아.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그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친러파 인사들을 끌어들여서 이 나라 정부를 박용효를 중심으로 하는 친일 내각이 아닌 친러 내각으로 판을 엎어버립니다. 이때 박용효 쫓겨나고요. 박용효를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친러 내각이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3차 김홍집 내각이라 그래요. 이거 친러 내각이에요. 지금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네, 민비입니다. 명성황후 민비예요. 자, 이러니까 누가 굉장히 열받죠? 그죠? 일본이 되게 열받죠. 일본은 지금 여러분 청일전쟁 때 얻은 요동반도도 반환했어. 근데 애초에 일본이 청일전쟁 일으킨 게 뭐 때문이에요? 어딜 먹겠다는 거야? 조선을 먹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그 조선이 누구 옆에 찰싹 붙어있죠? 러시아 옆에 붙어있잖아. 전쟁은 보람이 없는 거예요. 얻은 게 없는 거야. 이래서 일본이 조선이 다시는 우리 일본에게 개길 엄두도 못 내게 해주겠다.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자 이런 생각을 꿈도 못 꾸게 압도적 공포를 심어주겠다. 지금 조선에 진행되고 있는 저 친러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민비. 민비를 죽이겠다. 한나라 왕비를 뭐라 부르냐? 여우라고 불러요. 그래서 작전명 여우사냥. 1895년 을미년 10월 8일 밤에 일본 자객이 경복궁을 침입해서 민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체를 불태워요. 너무 잔인하게 죽였거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들. 근데 어쨌건 이 말도 안 되는 일, 효과는 있죠. 더 이상 조선에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자, 일본을 견제하자 이런 이야기 할 분위기가 아닌 거야. 그런 얘기하면 한나라 왕비도 죽여버린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을미사변으로 다시 이 나라 정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다시 일본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뭐가 들어와? 친일 내각이 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온 내각을 4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을미사변으로 들어온 4차 김홍집 친일 내각, 이들이 중심이 되어 시행한 개혁이 바로 을미개혁이에요. 을미개혁. 자, 이 을미개혁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새로운 연호를 씁니다. 그동안 여러분 조선은 중국식 연호, 원래는 그전에는 중국식 연호인 광서를 쓰다가 1차 갑오개혁 때 우리의 독자적 연호 개국기년을 썼죠. 이게 또 이제 3차 을미개혁 때 새로운 연호로 바뀌는 거야. 바로 뭐냐? 건양이에요. 이게 뜻이 뭐냐면 건, 세웠다. 무엇을? 양. 양력을 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일을 해야 될 때 달력 쓸 때 양력을 쓰잖아. 이때부터 우리가 양력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력을 사용하게 된 걸 기념해서 양력, 태양력을 세웠다 해서 건양이라는 걸 씁니다. 이건 태양력 사용과 연결하셔야 돼요. 자, 내용을 볼게요. 방금 내가 말했죠.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뭘 쓴다? 태음력, 음력이 아닌 양력, 태양력을 쓴다. 그리고 이때 종두법이라는 걸 시행해요. 이 종두법은 여러분들 천연두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모를 거야. 나도 몰라요, 잘.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었대요. 걸리면 거의 무조건 죽었다고 보는 치사율이 어마어마한 전염병이었대. 근데 이 천연두라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게 바로 종두법입니다. 자, 근데 이것까지만 볼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되냐? 단발령이라는 걸 시행해요. 단, 자를 단, 발, 모발.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거야. 여러분 조선시대 선비들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조선시대 선비들 보면 머리에 뭘 트고 있죠? 상투를 트고 있죠. 그죠? 왜? 이거 머리카락 안 자르고 기른 걸 뚫뚫 묶는 거야. 왜 상투를 기를까? 왜 머리카락 안 자르고 상투를 틀까요? 신체 발부 후지 부모. 부모님이 물려준 머리카락은 나의 소중한 신체. 이거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머리카락 안 자르고 상투를 튼 거예요. 근데 그걸 일본이 위생상의 이유로, 물론 더럽게 더럽지. 머리카락 안 자르고 묶어놓으니까 여름만 되면 냄새나고 막 그러잖아. 이거를 일본이 단발령, 싹둑싹둑 자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차크차크 자르겠다는 거죠. 가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이 단발령을 선언하고 제일 먼저
고종과 순종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본보기로. 온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전국 주요 도시,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 길목길목마다 순사대를 배치해서 양반들을 잡아들여가지고 길 가는 양반들 잡아들인 다음에 상투를 댕겅댕겅 잘라버려요. 이게 여러분 양반들과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머리카락을 자르다니. 부모님이 물려준 머리카락을 내가 오랑캐에게 훼손당했다. 이건 부모에 대한 효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상투 잘리고요. 자살한 양반들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 양반들에게 머리카락은 생명만큼 생명보다 소중한 거야. 이거를 자르니까 당연히 반발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을미개혁, 단발령을 시행하고 있는 이 을미개혁에 반발해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럼 단발령만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일본이 이 을미개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전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누굴 죽였죠? 한나라 왕비를 죽였잖아. 그게 뭐예요? 을미사변. 이거에도 반발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민비는 백성과 양반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지 않았나요? 그죠? 인기는 없었죠. 하지만 우리나라 왕비잖아. 죽여도 우리가 죽이고 폐위시켜도 우리가 폐위시키는 거지. 니네가 뭔데 외국놈들이 와가지고 한나라 왕비를 지키느냐. 특히 양반들 입장에서는, 성리학적 세계관에서는 왕은 나라의 아버지요, 왕비는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한나라 왕비를 지금 외국 애들이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전국적으로 양반이 중심이 되어서 농민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을미의병을 일으킵니다. 일본이 지금 이 을미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을미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병력을 전국에 보냅니다. 당연히 지금 경복궁을 포위하고 있는 병력들을 내보낸 거야. 당연히 경복궁과 고종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경복궁에 갇혀있던 고종이 도망칩니다. 고종은 무서웠거든. 한나라 왕비도 죽이는 애들이 나라고 죽이지 못할까? 도망쳐야겠다. 누구에게 도망쳐야 안전할까? 일본이 두려워하는 나라. 누구? 러시아. 서울에 있던 러시아 외교관이 머무르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쳐야겠다. 그 러시아 공사관을 뭐라 그러냐? 아관.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왕이 하늘이잖아요. 왕이 도망치는 거 파천이라 그래. 도망친다. 해서 한밤중에 고종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칩니다. 이게 바로 아간 파천이에요. 왕을 빼앗겼네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주도권은 누구에게 넘어가? 러시아에게 넘어갑니다. 다시 러시아의 영향력이 이 나라에 강해지고 일본의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자, 여러분,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친 고종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을미개혁과 손절한 거예요. 지금 이 을미개혁,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키고 있잖아. 고종이 선언합니다. 나는 을미개혁을 지시한 적이 없다. 나는 단발령 지시한 적 없다. 이 을미개혁, 단발령은 한나라 왕비를 무참히 시해한 일본과 그 일본의 앞잡이인 저 4차 김홍집 친일내가 얘네들이 한 것이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딱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을미개혁이 끝나고요. 김홍집 내각 무너지고 친일내각 무너집니다. 제가 김홍집의 최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설명해드렸죠. 김홍집은 단순한 그런 약삭빠른 박진 아니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죠. 이거는 그때 좀 생각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을미개혁이 끝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1차,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의 배경, 특징, 내용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의를 볼게요. 이 가보개혁의 의의, 그동안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얘기가 된 주장들이 공통적으로 반영되고 있죠. 공통 나온 거. 뭐 폐지하자? 신분제 폐지하자. 그리고 인재를 등용할 땐 뭐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자. 그리고 무슨 제도 개혁해달라? 그렇지. 세금 제도 개혁해달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나왔던 주장들이 반영이 됐고, 이를 통해서 근대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서 근대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는 의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어요. 애초에 가보개혁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죠. 누구의 강요로? 일본의 강요와 간섭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당연히 백성들 지지하지 않아요. 김홍집 때려 죽였잖아, 얘들아. 백성들이. 자,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은 거. 일본의 힘을 빌렸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 백성들 99명의 다수, 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 99명의 가난한 소장농 흥부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죠? 먹고 살 수 있는 토지, 땅을 나눠달라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은
왜 우리한테 개혁을 시키죠? 자기들이 다스리기 편한 시스템을 만들라고. 이 말은 딱 일본이 원하는 건 자신네들이 말하는 걸 알아들을 정도의 수준. 그 정도 수준인 거지 우리가 자신들을 위협할 만큼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갑오 을미개혁에는 특히 우리의 힘을 강화시킬 만한 이 군사랑 산업에 대한 개혁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힘을 강화시키는 개혁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이 뒤에 나와 있는 탐구 자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5번 프린트에 나오는 이 갑오 을미 개혁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리하는 기념으로 요거 갑신정변 그리고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게 있죠. 뭐였죠? 뭘 폐지해라? 신분제 폐지해라.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라.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천인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며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애라. 신분제 폐지. 그리고 무슨 제도 개혁? 세금제도 개혁. 지조법을 개혁해라. 무명자세 거두어 들이지 마라. 이거 세금제도 없애자는 게 아니죠. 세금제도를 개혁해라. 그리고 인재를 뽑을 때는 뭐에 따라?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자, 이게 공통점이라면 이제 우리 각각의 차이점을 볼까요? 동학 농민운동에서만 나왔던 게 있죠. 뭐죠? 우리가 원하는 건 토지다. 땅 좀 달라. 토지제도 개혁을 통한 토지 분배. 이건 동학에서만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에서만 나오는 게 뭘까요? 네. 팔자가 끝났어요. 네. 집에 가고 싶어요, 저도. 자, 여러분. 갑신정변, 갑오개혁에서만 나오는 게 뭐죠? 이 나라의 체제를 뭐로 바꾸겠다? 왕의 힘을 약화시키고 다수의 능력 있는 신하들이 이끄는 입헌군제들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국가의 돈은 오직 한 군데서만 관리하는 재정 일원화를 시행하겠다. 이건 동학에서 안 나오잖아. 왜? 동학의 한계죠. 그런 근대적인 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혁은 못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멍청하니까. 그러니까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배운 게 없으니까 이런 구체적인 제도 개혁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거지 제가 비하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근데 재정일원화 차이점이라 그런다면 갑신정변은 뭐를 통한 재정일원화? 호조를 통한 재정일원화. 근데 1차 갑오개혁은 뭐를 통한 재정일원화? 탁지 아문을 통한 재정일원화를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갑오개혁에서만 나오는 게 있죠. 뭐였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입국조서, 학교 만들자, 근대적 학제, 그리고 재판소를 설치해서 그 사법권을 행정에서 분리시키는 거. 그리고 갑신정변에만 나오는 게 뭐 있죠? 누굴 돌아오게 해라? 흥선대원군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시켜라. 이런 얘기는 갑신정변에만 나오잖아, 얘들아.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벤다이어그램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갑오 을미개혁 그리고 1, 2차 갑오개혁, 을미개혁의 배경, 특징, 내용, 의, 한계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